친구들하고 이제 삼겹살 먹으면서 이 친구들 데리고 가려고 술 막 먹으면서 야 우리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진짜 우리 앵간한 거 아니야? 야 이거는 아니요. 친구들하고 그런 이제 다음 날 집회 데리고 가려고 네. 삼겹살 소주 먹으면서 친구들 그럼 충동 애들이 맞아 우리 무시하는겨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만히 들어요. 가만히 듣고 제가 막 한 30분을 막 열심히 이야기를 하면 저 새끼 왜 저려? 그래서 그 속에서 훈식이 거기 땅 있는 게벼.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꼭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도 70년대생 최초로 말이죠.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충남 아산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52년 만에 청와대 최고 실세가 된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인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엘리트 코스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2번이나 선거에서 떨어지고 회사를 차려 노무현 티셔츠를 팔았던 이 남자는 대체 어떻게 대한민국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을까요? 2025년 6월 4일 대한민국 정치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전격 임명된 것입니다. 1973년생으로 70년대생 최초의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타이틀과 함께였습니다. 정치권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파격 인사였기 때문입니다. 1973년 10월 24일 충청남도 아산군 온양읍 용화리에서 강훈식이 태어났습니다. 온양읍은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었지만 강훈식의 집안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강훈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가족은 대전으로 이주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의 대전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야 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린 강훈식은 자연스럽게 변화와 적응의 중요성을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대전 흥룡초등학교와 가양중학교를 거쳐 1988년 명석고등학교에 입학한 강훈식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반장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공부를 잘하지도 못하고 특별히 잘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솔직하고 겸손한 연설이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학교 축제기획위원장을 맡아 명성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1994년 강훈식은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정보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경영정보학과라는 전공 선택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인터넷과 PC통신이 확산되면서 정보화 사회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었고 경영과 IT의 융합은 미래의 핵심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1995년 2월 21일 육군에 입대하여 제76보병사단에서 행정병으로 복무한 강훈식은 1997년 4월 24일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습니다. 전역 후 복학한 강훈식은 1999년 건국대학교 총학생회장에 선출되었습니다. 이것이 강훈식의 정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총학생회장으로서 강훈식은 교육개혁법 개정 반대 운동을 펼쳤습니다. 1990년대 후반은 IMF 외환위기로 한국 사회 전체가 큰 혼란을 겪고 있던 시기였고 경제적 어려움이 교육 현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강훈식은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2000년 강훈식은 신은패션이라는 의류회사를 창업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기가 절정이었는데 강훈식은 노사모 티셔츠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당시 노풍이라 불릴 정도로 노무현에 대한 젊은 세대의 열광이 대단했습니다. 노사모 티셔츠 제작은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새로운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강훈식은 정치와 대중문화, 그리고 경제활동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6월 강훈식은 더욱 파격적인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정정당이라는 인터넷 정당을 만드는 일에 참여한 것입니다. 정정당은 정치와 놀자라는 컨셉의 인터넷 정당으로 386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노사모 일부 회원이 모여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으로 자유로운 접속과 활발한 토론, 당내 투표와 선거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천하겠다며 시민이 자신의 생업을 가지고도 부담없이 참여해 자기의 정치적 견해를 완전히 평등하게 반영할 수 있는 수평 네트워크형의 개방된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02년 대선 때에는 대학 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에 나섰습니다. 당시 대학생들의 투표율이 낮았던 이유 중 하나는 부재자 투표의 불편함이었습니다.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투표를 하려면 고향까지 가야 하거나 복잡한 부재자 투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강훈식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강훈식이 훗날 정치인이 되어서도 보여준 특징과 일맥상통합니다. 거창한 구호보다는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정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2007년 강훈식은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대선을 앞두고 손학규 캠프에서 기획팀장을 맡은 것입니다. 손학규는 당시 개혁적 성향의 정치인으로 젊은 층에게 어필하고 있었습니다. 기획팀장으로서 강훈식은 선거 전략 수립, 공약 개발, 캠페인 기획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훈식은 정치의 현실적 측면들을 배워나갔습니다. 이상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설득할 것인가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학규 당대표 시절에는 정무특보를 지내면서 당의 일상적 운영과 정책 조율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당내 세력들을 조율하고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담당하면서 정치의 복잡함을 체득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강훈식은 정치인으로서의 기본기를 다져나갔습니다. 2008년 강훈식은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선거에 도전했습니다. 34세의 나이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자유민주연합의 텃밭이었던 고향 아산시에서 통합민주당의 공천을 신청했고 단수 공천으로 충청남도 아산시 선거구에 출마했습니다. 강훈식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정치적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고향에서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지역 출신이라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강훈식은 발로 뛰었습니다. 골목골목을 다니며 유권자들을 만났고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젊은 피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유권자들을 설득했습니다. 손학규 캠프에서 쌓은 선거 전략 노하우를 총동원했고 인터넷 정당 활동으로 익힌 디지털 소통 방식도 적극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낙선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자유민주연합의 텃밭이었던 지역 정치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강훈식에게 이것은 큰 시련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정치적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자신있게 도전했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낙선 이후 강훈식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엇이 부족했을까? 유권자들은 왜 자신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강훈식은 이 실패를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정치는 개인의 능력이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관계, 시간을 두고 쌓아온 신뢰, 그리고 타이밍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낙선 후에도 강훈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지역 활동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작은 문제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고 지역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작은 간담회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농번기에는 농민들과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겨울이면 독거노인들의 연탄 배달을 도왔고 여름이면 수해 복구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강훈식은 선거 때만 나타나는 정치인이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지역 활동가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2012년 강훈식은 다시 한번 도전했습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4년 전보다 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지역 곳곳을 누비며 유권자들과의 접점을 넓혔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4년 동안 쌓아온 지역에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에야말로 당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번에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당내 경쟁에서 밀린 것입니다. 본선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당내 경선에서 떨어진 것은 더욱 큰 충격이었습니다. 같은 당 동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강훈식을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두 번째 실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강훈식도 정치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이나 선거에서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서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훈식은 달랐습니다. 강훈식은 이 두 번의 실패를 단순한 좌절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더 넓은 시각을 기르기 위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강훈식은 뉴욕 주립대 갱연구원으로 활동하며 국제적 시각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의 경험은 강훈식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의 정치와 사회를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었고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치 시스템과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강훈식이 특히 주목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였습니다. 미국의 지역 정치인들이 어떻게 주민들과 소통하고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가는지를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타운홀 미팅에 참관하고 지역의회를 방청하며 미국 정치의 작동 방식을 배워갔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강훈식이 훗날 국회의원이 되어 지역구 활동을 할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귀국 후 강훈식은 동국대 언론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했습니다. 이 시기 강훈식은 방송가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MBC 백분 토론, YTN, 연합뉴스, 채널어 등 여러 방송국에서 출연 제의를 받아 1년여간 400여 회 이상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횟수였습니다. 거의 매일 방송에 나간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방송에서 강훈식이 보여준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복잡한 정치 상황을 명쾌하게 분석했고 어려운 정책을 쉽게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태도가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보수 진영의 논객들과 토론할 때도 강훈식은 차분하게 자신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상대방을 인신공격하지 않으면서도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는 능력이 돋보였습니다. 특히 강훈식의 방송 스타일에서 주목할 점은 균형 감각이었습니다. 진보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보수 진영의 주장 중 일리 있는 부분은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보기 드문 합리적인 논객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400여 회의 방송 출연을 통해 강훈식은 대중소통 능력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어떤 말을 어떤 타이밍에 해야 효과적인지, 어떻게 표현해야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쉬운지를 체득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 강훈식은 방송 출연을 통해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아갔습니다. 아산 지역에서만 알려진 정치인에서 전국적으로 얼굴이 알려진 정치평론가가 된 것입니다. 이는 강훈식에게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낯선 후보가 아니라 TV에서 자주 보던 익숙한 얼굴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강훈식은 자신의 정치 철학을 더욱 명확히 정립해갔습니다. 2번의 선거 실패, 미국에서의 경험, 그리고 수백 번의 방송 출연을 통해 강훈식은 자신만의 정치 스타일을 완성해갔습니다. 이념보다는 실용, 대립보다는 소통, 독단보다는 협력. 이것이 강훈식이 추구하는 정치의 방향이었습니다. 2016년 드디어 강훈식의 오랜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남 아산시을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것입니다. 2008년 첫 도전 이후 8년 만의 성공이었습니다. 2번의 실패를 겪고 긴 시간 동안 준비하고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당선 소감을 밝히는 강훈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8년 전 이곳에서 낙선의 쓴맛을 봤을 때를 생각하면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유권자들이 강훈식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8년 동안 지역을 떠나지 않고 주민들과 함께했던 모습,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성실하게 대응했던 태도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선거 때만 나타나는 정치인이 아니라 평소에도 주민들 곁에 있었던 강훈식의 진정성이 통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400여 회의 방송 출연을 통해 쌓은 전국적 인지도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역 유권자들은 우리 지역 출신이 전국 방송에 나와 당당히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강훈식은 빠르게 당내에서 주목받는 인물로 부상했습니다. 2017년 5월 16일 초선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우원식 원내대표에 의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초선 의원이 원내대변인을 맡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보통 원내대변인은 재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이 맡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강훈식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400여 회의 방송 출연으로 검증된 소통 능력, 논리적이면서도 설득력 있는 화법, 그리고 냉정함을 잃지 않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원내대변인에게 필요한 자질이었습니다. 원내대변인은 당의 얼굴이자 목소리였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치 현안들에 대해 당의 입장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원내대변인으로서 강훈식이 보여준 모습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치 현안들에 대해 당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했고 야당의 공격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강훈식의 역할은 돋보였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국정농단 사건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고 탄핵의 정당성을 차분하게 설득했습니다. 강훈식의 브리핑은 항상 명료했습니다.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면서도 불필요한 수사를 배제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않으면서도 당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야당 의원들도 강훈식의 브리핑은 수준이 다르다고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도 강훈식의 브리핑을 선호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명확했고
추가 질문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강훈식의 균형 감각이었습니다. 당의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지나치게 편향되지 않았고 상대방의 주장 중 일리 있는 부분은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언론과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보기 드문 합리적인 정치인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원내대변인 활동을 통해 강훈식은 당내에서 핵심 인물로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에는 집권 여당으로서 첫 전당대회인 제3차 더불어민주당 정기 전국대의원 대회에서 사회자로 나섰습니다. 대규모 정치 행사의 사회를 맡는다는 것은 단순한 진행 역할을 넘어서 당의 얼굴 역할을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당내에서 강훈식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초선 의원이 전당대회 사회를 맡는다는 것 자체가 파격이었습니다. 전당대회 사회를 맡은 강훈식은 안정적이면서도 재치 있는 진행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도 침착하게 대처했고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를 적절히 완화시키는 센스를 보였습니다. 당원들은 강훈식의 진행에 만족했고 당 지도부는 강훈식에 대한 신뢰를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11일 강훈식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신의 지역구 근처에서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강훈식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훈식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유족들의 슬픔을 보며 강훈식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감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동시에 어린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훈식은 유족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훈식은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시 가중처벌이었습니다. 강훈식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리고 언론 인터뷰에서 강훈식은 이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처벌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비판이 나왔고 운전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강훈식의 과거 교통 위반 이력을 들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본인도 교통법규를 잘 안 지키면서 무슨 자격으로 이런 법을 만드느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강훈식은 이런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도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끝까지 설득을 계속했습니다. 강훈식은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발로 뛰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어린이 안전은 여야가 따로 없는 문제라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유족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여론을 환기시켰습니다. 전국의 학부모들이 민식이법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둘째,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소통 방식의 도입이었습니다.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젊은 층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전통적인 정치 소통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려 노력했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했고 특히 2030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이재명 후보의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실현 가능성이 의심스러우면 설득력을 잃는다는 판단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전국민 고용보험 등의 정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강훈식의 전략기획위원장 시절은 치열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여 밤늦게까지 선거 전략을 짜고 후보 일정을 조율하고 돌발 상황에 대응했습니다. 상대 후보 캠프의 공격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측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밤새 전략을 수정하고 좋을 때는 더 나은 전략을 고민했습니다. 비록 대선 결과는 아쉬웠지만 강훈식은 이 과정에서 이재명과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이재명은 강훈식의 전략적 사고와 실무 능력을 높이 평가했고 강훈식은 이재명의 리더십과 개혁 의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대선 패배 후에도 둘의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도 강훈식은 중요한 역할을 했고 당대표가 된 이후에도 이재명의 핵심 참모로 활동했습니다. 2022년 11월
강훈식은 국회 정식 연구단체로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을 출범시켰습니다. 이는 강훈식의 미래지향적 사고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연구 모임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정치와 혁신의 접점을 찾으려는 시도였습니다. 유니콘팜은 여야 의원이 함께 모여 만든 국회 연구단체로 스타트업이 겪는 규제와 제도적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는 기존 정치가 주로 기득권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비판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유니콘팜이 단순히 토론에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입법 성과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을 차례로 발의하여 스타트업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강훈식은 유니콘팜 활동을 통해 젊은 창업가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법안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여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스타트업 지원은 여야가 따로 없는 문제라며 야당 의원들의 동참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런 활동은 강훈식이 단순히 기존 정치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는 정치를 만들어가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타트업계는 강훈식을 정치권에서 가장 스타트업 친화적인 의원으로 평가했고, 강훈식은 이를 바탕으로 젊은 세대와의 접점을 더욱 넓혀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6월 4일, 강훈식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70년대생 최초의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강훈식은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강훈식 의원은 대선을 총괄한 전략가이자 경제와 예산의 전문성을 가져 향후 국정 조력자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임명 소감에서 알 수 있듯이 강훈식의 전략적 사고와 실무 능력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브릿지형 인물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소통과 조율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선택 요인이었습니다. 파벌색이 없고 당내외에서 폭넓은 신뢰를 받고 있다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강훈식은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계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중립적 위치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조율자 역할에 적합했던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훈식이야말로 자신의 국정 철학을 실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임명 다음 날인 6월 5일 강훈식은 기자들과의 상견례에서 젊은 비서실장이 왔는데 전화도 안 받고 기분이 안 좋으실까봐 왔다며 겸손하면서도 유머러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강훈식의 소통 스타일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권위적이지 않으면서도 친근한 태도, 그러면서도 할 말은 분명히 하는 스타일? 이것이 강훈식만의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강훈식은 또한 국민을 대신해서 답답한 것들을 물어보고 답을 들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데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한다며 언론과의 관계에서도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기존의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대통령실 문화와는 다른 새로운 접근법이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 언론과의 협력, 투명한 국정 운영 등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들을 강훈식의 첫 행보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훈식의 정치 철학은 한마디로 실용주의적 소통의 정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강훈식은 거창한 이념이나 구호보다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책에 집중해왔습니다. 민식이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법안이었습니다. 충남 아산의 한 소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기까지의 여정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왔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강훈식의 이야기가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가능성입니다. 평범한 배경에서 시작했지만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을 통해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것,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자신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스토리로 찾아올게요.